자, 형인 월산대군, 그리고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대군을 물리치고, 자, 자을상군이 13살에 왕이 됐죠. 자,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인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한 명의 딸이었죠. 공예왕후 한씨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실 입장에서는 앞에 단종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처갓집이 좀 든든한 이 왕자가 왕이 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13살짜리가 왕이 되면은 왕실의 큰어른들이 수렴청정을 딱 안정적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을상군 13살에 왕이 됐죠. 이 사람이 조선의 9대 인분 성종이죠. 자, 성종 때는 조선 최초의 수렴 청정이 이루어지죠. 수렴 청정을 담당했던 사람은 세조,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 윤씨죠. 그죠? 성종한테 할머니죠. 자, 근데 정의왕후 윤씨는 이제 왕의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게 돼요? 대비라고 불리죠. 무슨 대비? 자성 대비. 성종의 할머니죠. 왕실의 제일 큰어른. 근데 자성 대비는 한자도 잘 모르고 세조의 부인이라는 거 제일 왕실의 큰어른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남자들이 하는 일들은 하기는 좀 어려웠어. 근데 남자 못지않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한자도 잘했던 그 며느리가 하나 있었죠. 성종의 엄마 인수 대비. 그래서 자성 대비가 신하들이 글을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글을 모르니까 항상 인수 대비를 옆에 데리고 앉혀놓고 그 인수 대비가 먼저 글을 읽게 한 다음에 인수 대비랑 얘기를 토론을 해서 신하들한테 얘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수렴청정을 했다. 그만큼 이 인수 대비는 어떤 여자? 똑똑하고 좀 아주 다부진 여자였죠. 그리고 책도 썼는데 인수대비가 두루두루 여러 유교 경전을 읽은 다음에 남긴 책 내훈이란 책이었어요. 이 내훈은 그 이 내가 이제 안내자죠. 집 안에서 여자들이 지켜야 될 뭐 질서나 그 교육에 관련된 책을 내훈이라고 불렀어요. 이 내훈의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요거 나오기 전에 일단은 교재를 다시 가서 보자. 자, 그리고 성종 초까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압구정 한명회. 이 한명회와 같은 공신들, 벌써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세조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훈구라고 하겠죠. 이들이 대부분 연차도 있고 짬도 있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훈구 대신. 자, 그리고 이 성종은 세종대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면에서. 일단은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군주였고 그래서 하루에도 4번씩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조강, 뭐 주강, 석강, 강. 네. 그죠. 예. 밤에 신하들 만나는 야대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4번씩이나 공부를 하는 모범생 군주가 이 성종이었는데 이 성종은 그 세종대왕처럼 학자들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기관 요걸 하나 또 부활시켜요. 홍 홍문관이죠.
세조 때 집현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세조 때. 예, 기유정난 일으킨 다음에 세조 집현전 없애버렸죠. 경연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죠. 학자들이랑 유학자들이랑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 나올 게 있어요? 지금 조카 몰아내고 찬탈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세조가 또 그 신하들이랑 막 얘기해가지고 뭐 토론해서 정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는데, 성종 때 그 궁안에 있던 그냥 책이나 관리하는 그런 조그만 기구였던 홍문관이란 기구를 이제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집현전 역할을 대신하게 하죠. 그리고 이 홍문관 신하들과 함께 세종대왕 때 했던 경연을 실시하게 되죠. 성종대왕 25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1000번을 넘게 경연. 굉장히 세종대왕 때 분위기와 많이 비슷해졌다. 그리고 이 홍문관과 더불어서 관리들의 잘잘못을 감시하는 기관, 사헌부, 왕이 잘못했을 때 왕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걸 간한다고 하죠. 그 간하는 곳을 사간원. 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세 부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삼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삼사는 대간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람들은 경연 자리에서나 혹은 조정에서 임금을 만났을 때 주로 뭐 한다 그랬죠? 아니되옵니다 한다 그랬죠. 그죠? 임금님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 이게 공자, 명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군주가 잘못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 내용대로라면 군주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종 때는 이 훈구 대신들 권력이 워낙 초반에는 컸어요. 왜냐하면 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막 네 번씩 공신되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이 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썼던 인재들을 사림이라고 불렀죠. 이 사림들은 저 기원, 뿌리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조선 건국까지 올라가죠. 이 사림들 고려말 조선 초 건국할 때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 했던 사람들. 그쵸. 정몽주 제자들이라 막 참여를 안 했어요. 조선이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배신한 나라라 그래서 이 조선 건국에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다가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제자를 길렀다 그랬죠. 근데 그 기른 제자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해서 정계에 진출하게 돼요. 특히 세조 때 많은 살인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겉으로는 유교하면서 충성, 효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시작부터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조선 건국 자체가 이성계가 고려를 찬탈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또 어디에다 더 시니컬했을까요? 비판적이었을까요? 이 사림들이 정치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랑 더 가까운 시기. 이성계 건국보다 더 가까운 사건 뭐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 그죠? 계유정난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입장이 어땠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계유정난은 조카, 뭐 조카라고 하지만 왕을 신하가 몰아내고 신하가 왕이 된 사건이죠.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인이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 그 속마음을 감추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정치 쪽으로 나온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성종도
이 사람들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리고 너무 훈구 대신들 권력이 강하니까 그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살인들을 뽑아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살인들한테 처음부터 영의정, 좌의정 임명할 수 있어요? 이제 막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9품, 8품, 7품인 사람들한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어디에 배치했을까요? 여기에 배치한 이 대간자를 언관직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품계는 비록 낮지만 왕이라든지 높은 관리들을 막 이제 비판하거나 따지고 들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사의 언관직에 들어간 살인들이 처음에는 훈구 대신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넓은 땅 차지하는 거나 그 뭐 여자들 많이 또 데리고 사는 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훈구 대신들의 행실들을 비판했다. 자, 성종 때는 이 성자가 이룰 성자거든요. 이 성자 들어간 묘호 받은 왕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왕들일까요? 고, 고려도 성종이 있어요. 조선도 성종이. 맞아요. 정확한 표현. 나라 체제를 이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딱 완성을 시킨 사람. 그 대표적 작품이 경국대전이죠.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국대전이 이제 이전, 호전, 예전, 공전, 병전 뭐 이런 식으로 육전이 있었는데 세조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급히 발표를 안 하고 이 법이라는 게 한 번 발표가 되면은 수정하거나 다시 바꾸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지죠. 그죠? 그래서 더 논의랑 심사숙고를 거듭한 다음에 발표를 하랍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고치고 고치고 하다가 성종 때 완성을 시켜서 발표를 합니다. 중국대전 외에도 역대 고조선 때부터 고려 말까지의 뭐 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동문선 적어두세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통감, 지리서, 동국여지, 승남. 그리고 나라에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장례식을 치르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성인식을 치르거나 이런 의식들을 할 때 그 의식에 대해서 정리한 국조 오례의.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이 딱 만들어진 유교 국가라는 이 조선의 딱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성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편찬을 주도했던 신하들이 노사신, 이 사람은 흉부 대신이기도 해요. 서거정, 양성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임사홍이라는 사람도 이름을 올리죠. 임사홍은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근데 본인도 22살에 과거급제했어요. 그리고 아주 서예도 잘, 글씨도 잘 쓰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가지고 왕실이나 여기저기서 기대를 많이 받던 사람. 한 명의 인물 더 써볼까요? 유자광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유자광은 언제 등장했죠? 그 전에.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 첨의 자식이었잖아요. 원래 출세길이 막혀 있는데 그 함경도랑 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조를 기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세조 이 예쁨을 받아가지고 파격적으로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세조가 바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끈떨어진 연이라서 굉장히 좀
동경한 처지에 있었는데, 맞아요. 남이 영모 사건을 이 사람이 이제 고변하면서 남이의 난때 공신에 책봉되면서 다시 부활하나 싶었죠. 근데 예종도 어떻게 됐어요? 예종도 1년 만에 죽어버렸죠. 조선이란 나라는 첩의 자식은 원래 벼슬에 나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유자왕이 벼슬에 나아갔지만 같이 벼슬에 나가 있는 그 신하들은 다 양반집 잘 나가는 집안에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자광이 그런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상황이었죠. 유자광은 그럼에도 계속 성종 눈에 들려고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종 때는 성종의 이런 편찬 사업을 주도하고 했던 이 일부 훈구 대신들과 이런 신하들이 대체로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1세대 훈구 대신들, 계유정난 때 훈구 대신들은 성종 한 15년 넘어가면서 대부분 다 죽고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훈구 2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다. 예. 한 명 더 쓰면 이극돈 이런 사람들. 이극돈은 그 아버지도 정승을 했고 형제가 오형제인데 오형제가 다 과거 시험에 급제아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엄친아, 좀 뛰어난 사람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통치 규범이 정립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똑똑한 대비, 인수 대비가 내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여자들이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내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지원이가 읽어보세요. 아들이 꽤, 자, 아들이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는. 이제 효를 강조한 거죠, 나름. 그죠? 넘어가서. 요거는 정민이가 읽고. 그러나 자, 아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예요. 근데도 부모가 생각하기에 아내, 며느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구나라고 하신다면 아들은 그 마음에 안 들지 않는 아내랑 부부의 예를 실천하면서 죽을 때까지 헛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다분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이죠. 그죠? 자, 넘어가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는 도건이가 며느리가 네. 자, 며느리는 이제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하죠? 그죠? 며느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가르친대요.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때린대요.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요.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흔히 그 시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실제로 이렇게 조선은 계속 이어진 나라예요. 요즘에 이러면 어때요? 신고 난리 나겠죠? 그 지금 너희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엄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시대는 아닌데 조선시대 때는 이런 시대였고 이런 것들이 성종 때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다. 자, 이 훈구 대신들 그과 사림들 얘기를 했었는데 자,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누가 있다 그랬죠? 김종직. 자, 이 사람이 그 한 번은 함양의 군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함양 군수가 돼가지고 함양에 있는 웬 누각이 있길래 그 경치 좋은 누각에 갔는데 그 누각이 학사루란 누각이. 누각은 몇 층이라 그랬죠? 누 하면은 2층이라 그랬죠, 2층. 자, 근데 이 학사루에 그 현판에 누가 써놓은 시가 걸려 있었다. 근데 그 시 써놓은 사람 누가 썼는지 봤더니 유자광이 써놓은 시였어. 자, 김종직이 유자광이 썼다는 걸 알고 그 학사루에 걸려져 있는 그 시를 어떻게 버렸을까요? 이걸 그냥 띄워버렸어. 그리고 버리라 그랬어. 왜 유자광을 미워했을까요, 김종직? 훈구 대신이기도 하면서 또 유자광은 누구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속으로. 안 한 거죠. 유자광이 이거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런데도 한양에서 김종직을 유자광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먼저 가가지고 김종직한테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자광이? 살인이니까 좀 잘 배워요. 그쵸.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은 거죠. 그래도 속마음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유자광이라는 그 첩의 자식이라는 사람의 입지가 이렇게 위태롭고 굉장히 좀 자존심은 많이 굽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종직은 여러 살인들한테 종장이라고 불렸어요. 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들 학문이라든지 유교 이런 것들의 리더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높여주는 표현.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따르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불렸다. 그만큼 깐깐하고 또 왜소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깐깐하고 왜소하면서도 좀 그런 괄괄한 그런 선비이자 살인이 김종직이에요. 자, 이 어우동이라는 여자, 성종 때 또 유명한 스캔들로 유명했던 여자예요. 이름은, 본명은 어을우동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실록에는 어을우동이라고 나와요. 이 여자는 태강수, 이동, 여기서 수는 왕실의 종친에게 붙여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왕실의 종친은 원래 대군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왕의 형제들을? 그리고 대군 아래는 또 뭐가 있었죠? 군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군 아래 더 있어요. 더 멀어지게 되다 보면은 뭐 도정, 정, 부정, 수, 네.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 부수, 뭐 영, 부령 이런 식으로 뭐 무품, 뭐 1품, 2품, 3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종친의 등급인데 여기 지금 태강수라고 했죠. 이 사람도 왕실의 종친이었던 거예요. 성도 이씨죠? 나름 이제 잘 먹고 잘 살 만한 좀 잘 나가는 집안의 종친 자식이었는데 어울우동과의 결혼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부부는 부부인데 왜 별로 사이 안 좋은 부부들 있죠? 자, 그래서 이동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요. 자, 이 어우동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바람 피니까. 짜증 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남편이 이동이 어우동이랑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불륜녀랑 결혼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 어우동이 그 동네 은장이는 은으로 만든 물건들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인데 은장이랑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거를 관아에다가 보고를 한다. 남편 나쁜 놈이죠. 실제로 바람 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때 이 이동의 얘기가 먹혀 들어가가지고 어우동이 억울하게 바람도 안 폈는데 바람 핀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동과 어울우동이 어떻게 됐다? 이혼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후에 이 어우동이란 여자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요. 요 무렵 조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며느리의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것, 며느리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막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조선시대 강조됐던 거 충, 효, 다음 뭐가 있다 그랬죠? 열이 있다 그랬죠, 열. 열은 뭐죠, 열? 충은 신하가 군주에게, 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열은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거기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포함되어 있죠? 이게 열인데, 이 열에 의하면은,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뭐 때리거나, 아니면은 자기한테 불이익을 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남편이 죽어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로지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을 끝까지 이제 따라가야 된다. 근데 어우동이 이 열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들. 뭐 왕족, 여러 왕족들을 막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고,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이런 집안의 도련님들,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이라는 또 노비를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한번 이렇게 안 좋은 경우를 당한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데 그 만난 남자가 무려 17명이었다. 몇 명이나 만났다고요? 17명. 그 중에서 특히나 또 진하게 사랑했던 남자들은 이 어우동 팔에다가 그 남자들 이름을 문신하기도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이게 고발이 들어와요. 저 어우동이 행실이 아주 음란하고 저거 지금 사회를 문란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자, 어우동이 잡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남편은 이후에 이제 어우동과의 관계에서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어우동이 자기만 바람 핀 게 아니라 자기 상대들도 어떻게 보면 다 보통은 아내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바람을 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들은, 그러니까 어우동과 바람을 폈던 남자들은 처벌을 세게 받질 않아요. 그냥 곤장 몇 대 맞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유배 정도 가거나 하는데 어우동은 어떻게 처벌받았을 것 같아요? 교수형을 당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자 위주의, 남자 중심주의의 사회로 가고 있던 게 가고 그게 이제 시작됐던 게 성종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수대비랑 윤씨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뭐 빈칸에다가 쓸 데 있으면 좀 쓰세요. 보셔도 좋고, 그냥. 인수대비, 의경세자, 걱종으로 추존됐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을상군 성종이죠? 그죠? 이 성종은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죠? 공예왕후 한씨였죠? 한명의 딸이었죠? 근데 공예왕후 한씨가 자식을 못 낳고 19살에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그죠? 그래서 성종이 이 공예왕후 한씨를 뒤를 이어가지고 중전을 새로 드려야 되는데 바로 드리지는 않고 좀 고민을 하다가 성종의 후궁이 되게 많았어요. 성종의 부인은 12명이었어요. 몇 명? 어, 본부인이랑 후궁 다 합쳐서 12명이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아들 16명, 딸이 12명이었어요. 엄청 많이 낳은 거죠? 그죠? 이 성종이 이제 여러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후궁들 중에서 하나를 중전으로 끌어올리기로 해요. 자, 그 성종에게 예쁨을 받던 후궁들 몇몇 중에서 윤기견이라는 사람의 딸 윤씨가 있었어요. 윤기견의 딸. 윤기견은 일찍이 과거시험 급제해가지고 세종 때 집현전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좀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기견의 딸 윤씨는 좀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라.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그 궁에 들어갔다가 성종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성종의 후궁이 되는데 이런 후궁이 있었고요. 또, 또 다른 윤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윤호의 딸이었어요. 윤호가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이 윤씨는 그 꽤 유복하게 잘 자랐어요. 자, 윤씨가 성종보다도 나이가 2살인가가 많았고 윤씨가 처음에 이제 궁에 들어가서 후궁으로 임명됐을 때가 19살, 이 윤호의 딸 윤씨는 12살이었어. 자, 그러다가 이 윤기견의 딸 윤씨가 임신을 하게 돼. 성종의 아이를. 왕실에서는 임신하면은 어깨에 힘이 보통 들어가게 마련. 왕실 여자들은.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그리고 임신 전후로 이 윤씨가 성종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궁궐에 있는 대비들 대표적으로 제일 큰 할머니가 누구예요? 자성 대비와 그리고 인수 대비가 있고 또 제한대군의 엄마 이 대비들한테 굉장히 윤 씨가 싹싹하게 잘했어요. 그런데다가 임신까지 했고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다. 그것도 큰아들 성종이. 자, 보통 왕실에서 그 큰아들 태어나면 으뜸 원자 써가지고 원자라고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 대비들도 기쁘고 얘도 성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윤 씨가 왕후가 되죠. 그래서 재헌 왕후 중전마마가 됐다. 그리고 원자는 훗날 이제 연산군이라고 불리게 되죠. 들어봤죠? 자, 근데 이 윤 씨가 아이 낳고 나서부터 좀 변해요. 이제 아들 낳고 자기 왕자 낳았다고 어깨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대비들한테 평소에 인사도 잘하러 다녔는데 인사를 잘 안 해요. 잘 찾아가지 문안 인사도 안 가고 좀 행동이 벌써 목에 힘 들어가면은 사람이 좀 달라지죠. 아들 낳았다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랍시고 조금 이제 오만방자하게 군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거 눈치 없어요, 빨라요? 눈치 빠르죠. 며느리가 싸가지 없게 구는데 특히 인수대비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똑똑하고 그 아까 쓴 책 봤죠? 그 내훈이란 책 봤죠? 며느리가 저렇게 고깝게 구는데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죠. 점점 이 재혼왕후 윤 씨를 이 대비들 할머니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성종도 처음에는 윤 씨가 이쁘다가 아들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도 하고 좀 이 윤 씨가 성격이 많이 셌어요. 성종이 아까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이라 그랬죠? 여러 부인 중에서 소용, 정씨. 이 소용은 그 후궁들의 등급 중에 하나예요. 안양군, 동원군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수의, 엄씨. 수의도 후궁들의 등급. 자, 요런 후궁들을 성종이 되게 예뻐해요.
자, 그러면서 윤 씨를 예전엔 좋아했는데 점점 윤 씨를 잘 안 찾게 되고, 이 두 부인만 자꾸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이 윤 씨를 하루는 이제 윤 씨랑 잠자리를 하려고 갔는데 윤 씨가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었어요. 왜 자기 안 찾아오고 자꾸 얘네 찾아가냐고 조광지차 냅두고 이런 식으로 왕을 바가지를 긁은. 왕 입장에서 어때요? 짜증나죠?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부인 거느리는 것도 권리고 한 건데 이땐 당연한 건데 부인이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예전에는 투기라고도 불렀어. 뭐 한다고요? 자꾸 투기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종이 점점 더 이 재헌하고 윤 씨를 좀 보기를 꺼려하게 되고, 재헌하고 윤 씨는 그때마다 이제 계속 행동이나 말들이 거칠어져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이 우연히 재헌하고 윤 씨의 방을 찾았는데, 윤 씨가 황급히 뭐를 감추는 거예요. 자, 뭘 감추는가 봤더니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살펴봤더니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 있어. 그리고 또 품에서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약이 나온 거예요. 약. 무슨 약이었을까요? 독약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왜 갖고 다닐까요? 그쵸. 성종을 저주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성종의 다른 부인을 저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 성종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더욱 이 재혼하고 윤 씨한테 마음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연히 할머니들 귀에도 들어가죠. 며느리가 더 이제 밉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윤 씨는 반성이라든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던 어느 날, 요거는 이제 정사에 있는 기록은 아니고 야사에 있는 기록. 성종이 그래도 좀 이 윤 씨가 한때는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이니까 또 왕실에 너무 지금 왕따죠, 완전히. 이러니까 좀 다독여 주려고 찾아갔다는. 자, 그래서 이제 모처럼 만에 부부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말다툼이 생겼어요. 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 말다툼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시는 집안도 있지만 세게 싸우면 또 무섭죠. 부부끼리 싸우면은. 자,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윤 씨가 자, 이 성종 뺨을 친 거예요. 그죠? 왕비가 왕 뺨을 때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 같았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뺨을 때렸는데 성종이 이제 뺨을 맞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손톱 자국이 뺨에 난. 자, 왕은 이거 뭐 어디 가, 뭐 밴드 같은 것도 없고 신하들 앞에 얼굴 계속 보여야 되는데 자, 이 손톱 자국, 자, 부인에게 뺨을 맞은 그런 남편이 된 거죠. 성종이 화가 잔뜩 나가가지고 그 길로 그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이 소문이 궁에 파다하게 퍼졌고, 안 자성대비는 이때 이제 인수대비가 화를 잔뜩 낸 다음에 이 재원왕후 윤씨를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궁궐 밖으로 쫓아내본. 그러면서 이때부터 재원왕후 윤씨는 피비 윤씨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 원자의 나이는 4살이었어. 엄마 쫓겨날. 너희 4살 때 기억 있어요? 없나? 어렴풋이도 거의 기억 잘 안 나죠. 예. 이때 연산군이 엄마가 쫓겨났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엄마가 쫓겨났고, 그러고 있다가 이 인수대비가 이 윤 씨를 계속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쟤를 계속 제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윤 씨가 어느 날 이제 그 궁 밖으로 쫓겨난 상황인데, 꽃단장, 그러니까 화장을 좀 하고, 옷을 좀 이렇게 좀 다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다 왕실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쫓겨나가지고 반성 안 하고 화장했다고 이 윤 씨를 죽여야 된다고 성종한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는 결국은 궁 밖으로 쫓겨난 지 10년 만에 패비 윤 씨가 뭐를 받았을까요? 사약을 받게 됩니다.
연산군이 실스가 되던 해에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게 돼요. 자, 재헌왕후 윤씨가 쫓겨나서 패비가 됐을 때 새로 왕비가 된 여자 윤호의 딸 윤씨였어요. 이 여자가 정현왕후 윤씨. 다른 수궁들은 내심 자기들이 왕비가 될 걸 기대를 했는데 성종의 선택은 뜻밖에도 정현왕후 윤씨였어요. 이유는 성품이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현왕후 윤씨는 딸도 낳고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진성대군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 뭐죠? 예성연 훗날 중종이. 연산후가 중종의 관계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 형제 관계죠, 형제. 형제는 형제인데 엄마가 다르죠. 이복 형제 관계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군이 이제 그 엄마가 쫓겨난 상태로 연산군은 자라면서 이 정현왕후 윤씨가 친엄마라고 알고 자랐다. 4살, 7살이니까 친엄마가 누구였는지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정확하게 네,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뭔가 지금 불안한 어떤 것들이 잉태가 된 가운데 패빈 윤씨는 사사됐어요. 그 다음에 왕비가 죽었으니까 왕비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 왕비 원래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성종이 이 재혼하고 윤 씨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인수대비도 윤 씨를 엄청 미워했기 때문에 이 윤 씨의 무덤은 잘 관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전혀다시피 잘 관리가 안 됐을까요? 잘 관리가 안 돼. 그리고 윤 씨가 폐비될 때 대부분의 그 신하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일단은 윤 씨가 누구의 엄마죠? 원자의 엄마죠. 그죠? 그리고 7살 때 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원자의 엄마를 죽여놓고 원자한테 나중에 왕자리를 주게 되면 나중에 이걸 알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처음에는 이 폐비시키고 나서 폐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아까 집안도 좋았다는 누구? 임사홍이라는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근데 결국은 성종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알려지고 윤 씨를 폐비한 다음에 죽이는 것까지 성종과 인수대비가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 대관들, 그러니까 사림으로 구성된 대관들이 윤 씨 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윤 씨는 폐비되고 사사된 거예요. 성종이 훈구 대신들 견제하려고 이 사림들한테 힘을 좀 많이 몰아줬다 그랬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 흉부 대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죽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흉부 대신들은 죽고 이 살인들이 대관으로서 이제 좀 많은 권력들과 입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 성종이 뭐만 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아니 되옵니다 한다 그랬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지나가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종 제위하고 있던 시절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흙이 섞인 비가 내렸다 그랬죠. 그 흙비 내렸을 때, 이 대관들이 와가지고 성종한테 흙비가 내린다는 거는 지금 왕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하늘이 경고를 내리는 거니까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사사스럽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도 성종은 이 대관 말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비 내린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박을 하다가도 대관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전하라고 하면은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속으로 사겼다 그랬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시골에서 암탉이 태어나는데 다리가 세 개라는 거예요. 기형닭이죠. 그죠? 네, 그럼 치킨 다리가 세 개네요. 자, 근데 이 다리가 세 개인 닭이 태어났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이한 짐승들을 보내는 거는 지금 왕이 또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성종이 이번에도 열받는데 그냥 넘어가. 자,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임사옹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왕 편을 들어. 무슨 저 대관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은 모든 잘못을 군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저거는 저것대로 신하의 본분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관들이 임사옹이 자기를 건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열받았어요. 이 대관들이 또 집중적으로 임사옹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임사옹과 유자광이 연관이 있었는데 유자광도 이때 같이 공격을 받아요. 이렇게 대관들이 신하나 왕을 특히 신하들을 공격해서 끌어내리는 거를 이때부터 이렇게 불러요. 탄핵이라고. 자, 왕 편을 들다가 임사옹과 유자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탄핵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돼요. 그 얘기도 했었죠? 창경궁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비가 많이 오면 자꾸 넘친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그 이제 물이 좀 넘치지 않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맞아요. 그 배수로랑 연결된 그 물 담는 통을 구리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성종이. 근데 대관들이 또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이 배수로 왜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아끼고 절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수치를 부렸냐 이거예요. 성종이 이것도 처음에는 해명을 했어요. 나무로 만들면 잘 썩고 돌로 만들면은 돌 깎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구리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대간이 한번 왕을 한번 면박 주고 꺾으려고 하면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랬죠? 계속해서 성종한테 그 구리스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 성종이 구리스통을 치우고 이거를 나무로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성종이 대간들 보는 앞에서 그 구리스통을 다 어떻게 버렸다 그랬어? 다 부셔버렸다 그랬죠. 그럴 정도로 성종은 대간들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처음에는 후궁 대신들 견제할 목적으로 등용한 살인인데 이 살인들 권력이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성종이 제위 25년 만에 나이가 38살밖에 안 됐는데 죽게 되죠. 자, 성종이 죽으면서 이제 19살이 된 세자 연산군이 왕위에 즉위하게 돼요. 자, 연산군이 왕이 됐을 때 조선시대 때는 왕이 죽으면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장례 의식이나 절차 행사를 했는데 다 유교식으로 했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불교 행사들을 태조 이성계도 그러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불교 행사를 수륙제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연산군은 성종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수륙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할머니,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든 할머니 누구예요? 인수대비한테 가서 물어요. 자, 대비마마, 수륙제를 해야겠는데 해야겠습니까? 물어봐요. 인수대비도 인텔리고 유교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지만 불교를 아주 좋아하는 학번이라서 그거 해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그럼 수륙제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신하들한테 하겠다 그랬더니 대관들이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지금 공자를 섬기는 유교 국가에서
어떻게 불교 행사 수륙제를 임금님 장례식에 할 수 있습니까? 자, 세종대왕도 말년에 불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처에게 연불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다. 세조도 막 절을 짓고 불교 행사를 많이 했는데 다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이번 차에 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되옵니다. 막 연산군을 비판한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나오면 앞에 성종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종은. 처음에는 뭐 성종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대간에 다 졌죠. 근데 이번에는 연산군이 좀 달랐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간들이 또 아니되옵니다. 전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또 아니되옵니다. 제 유배 보내. 내가 하겠다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관철이 되기 시작. 자, 이전과는 양상이 어때요? 다르죠? 뭔가 이 대간들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성종이 죽었기 때문에 조선은 기록의 나라니까 뭐가 편찬되기 시작했어요? 성종실록이 편찬되기 시작. 성종실록의 그 기획과 총 편집을 담당했던 사람이 흉부 대신이었던 이극돈이라는 사람. 이 사람 집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버지도 그 영의정했던 사람이고 형제 오형제가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과거급제했던 사람인데 이 흉부 대신 이극돈은 편집 책임자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림이었던 김일손이라는 사람. 이 김일손이 성종실록을 이제 쓰는데 자기가 평소에 기록해놨던 사초를 이극돈에게 넘겼어요. 근데 그 사초의 내용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어, 세조가 의경세자, 세조의 큰아들이죠? 의경세자의 후궁인 권씨. 의경세자가 세조보다 먼저 죽잖아요. 근데 세조가 의경세자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권씨를 불러다가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누구랑 사랑을 나눈 거예요? 며느리랑 사랑을 나눈 거죠. 이거 굉장히 어떤 이야기예요, 좀. 낯뜨거운 얘기죠. 그죠? 카더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김일손이 실어놨어요. 그리고, 어, 이 김일손의 스승님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종직이 평소에 써놨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에요. 조는 누구 돌아가셨을 때 조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의제는 중국 황제인데 항우라는 사람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황제예요. 그리고 항우가 의제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이거 누구랑 누구를 빗댄 걸까요? 의제는 단종이죠. 항우는 누구예요? 세조겠죠. 자, 요런 글을 성종실록에 김일손이 싫겠다 붙이고 사초에 넣은 거예요. 안 그래도 사림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흉부 대신들, 이극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들어요. 기회주의자죠? 유자광이 요 김일손의 사초와 김종직의 조의제문 같은 글들을 연산군에게 꼬지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연산군이 이 조의제문이란 글과 실록의
기록된 김일손의 사초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김일손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린다. 이때 많은 살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를 사화라고 부르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오년에 일어난 첫 번째 사화 무슨 사화? 무오사화. 여기까지 할게요. 연산군 때 얘기 다음 시간에 더 할 거예요.